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고급 이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전근대사까지 정리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근현대사 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근현대사의 시작은 개항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개항부터 바로 보지는 않습니다. 흥선대원군 등장부터 해서 물러가고 그리고 고종이 등장하고 그러니 개항이 되는 이런 순서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는 흥선대원군의 등장부터 정리를 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제1장 개항과 개화정책 이 내용을 보시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개항 부분까지만 이 단어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흥선대원군의 등장 배경부터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원군 이전에는 어디였냐면은 간단하게 좀 봅시다. 세도정치입니다. 세도 정치 때에 정치 기강의 문란, 또 삼정문란, 또 열강의 통상 요구 등으로 인해서 위기 의식이 고조가 되죠. 이런 배경 속에서 흥선대원군이 등장합니다. 고종이 어린 나이에 등장하는 거죠. 12살에 등장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흥선군이 대원군이 돼서 섭정을 하는 겁니다. 이가 이제 섭정한 시기가 10년입니다. 1863년에서 73년이에요. 만 11년입니다만은 그냥 우리가 딱 10년이라고 퉁칩시다. 그러면 편합니다. 63년에서 딱 10년이다. 아셨죠? 그러니까 대원군의 등장 배경은 크게 나눠져 있죠. 왕권 강화책입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왕권 강화냐 그러면은 세도 정치 때 정치 기강의 문란, 비변사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의 문란에 대한 왕권 강화책. 그 다음에 세도 정치 때 삼정 문란에 대한 민생 피폐가 있었죠. 거기에 대한 민생 안정책. 그러니까 삼정 문란 수습책이 나와야 되겠죠. 마지막 하나는 열강의 통상 요구로 인한 위기의식 고조. 거기에 대한 열강과 통상을 하자 하지 말자. 통상수교 거부정책. 이게 대원군의 등장 배경과 등장한 이후에 취했던 시책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왕권 강화책과 민생안정책과 통상수요 거부정책의 내용을 세세한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안으로 등장하는 배경이죠. 왕권 강화책이 되겠습니다. 인재 등용이 있습니다. 물갈이 하겠다는 거죠. 비변사를 혁파합니다. 비변사는 설치부터 폐지까지 순서대로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중종대 삼포외란을 계기로 임시군무협의기구, 그리고 명종대 때 을묘외변 이후에 상설기구, 외란 이후에 선조 때 기능비대화, 세도정치 때의 더 비대화, 그리고 지금 폐지, 1865년에 혁파가 됩니다. 그래서 행정권은 의정부, 군사권 어디로 가죠? 삼군부로 찢어놓습니다. 왕권 강화죠. 그 다음에 대전회통이라든가 육전조례 편찬이 있습니다. 이 대전회통은 조선왕조 500년의 총결산본이라고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마지막 법정입니다. 그리고 서원철폐가 있어요. 서원철폐에 누가 반발하겠어요? 유생들이 반발하겠죠. 근데 대원군이 가차없이 쳐버립니다. 공자나 맹자가 다시 태어나도 가차없이 치겠다. 민생을 흐트린 건 다 치겠다. 이렇게 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생들의 반발에 대한 대원군의 얘기가 밑에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약 600여 개의 사액서원을 없애고 47개를 남겼다고 그럽니다. 특히 만동면은 숙종대 때 송시열의 건의에 의해서 명나라 의종의 위패를 모셔놨던 사당입니다. 그러니까 서원 중에서 가장 어떤 그 상징적인 서원이죠. 그러니까 이걸 첩보니까 그 예하에 있었던 서원들은 어떻게 해요?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죠. 그런 이제 서원철폐에 대해서 이제 민심도 흥선대원군 쪽으로 쏠리게 되는 그런 계획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은 서원에서 그 몰수한 토지, 노비들 전부 다시 분배하는 과정에서 민심도 얻죠. 근데 민심은 경복궁 중건 과정에서 다시 이반이 됩니다. 외란 이후에 외란 이후에 폐해가 된 경복궁을 복구하면서 실추된 왕권 또는 왕실의 위험을 복구하겠다는 취지예요. 근데 많은 돈이 들겠죠. 경복궁 중건하는데 그 공사비 마련을 위한 여러 가지 보충책이 있습니다. 원납전 징수,
통행세 징수. 원납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사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원납천. 원망할 원자로 표기합니다. 원래 원납전 이렇게 쓰는 거 아니죠? 원래 원납전은 원할 원자를 씁니다. 원할 원. 원납. 원납이다. 그러니까 요즘 얘기하면 뭔가요? 기부금이죠. 기부금. 기부금입니다. 근데 강제로 걷어들였다라고 하는 냄새가 좀 나죠. 원망을 원자를 빗대어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사대문 통행세 징수입니다. 사대문 왔다 갔다 할 때 통행세 내죠. 그렇죠? 요즘에 뭐 고속도로의 뭐 톨게이트 비용을 뭐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당백전 납부입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은 화폐가 있습니다. 당백전. 지금까지 화폐 100배에 해당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경제 혼란, 어떤 혼란? 물가 폭등, 화폐 가치 하락입니다. 그렇죠? 화폐가 흔하니까. 기존에 이제 상평통보라는 화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폐를 또 찍어내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요즘에 어디 나라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가 뭐든 기사를 보다 보니까 그건 뭐 달러를 쓰는데 자기 나라 달러입니다. 미화 달러를 US 달러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무슨 뭐 1억 달러 정도 이렇게 하는데 1억 달러 가면은 뭐 무 하나 사고 막 이런 뭐 1억 5천 달러 그러면 무슨 뭐 소세지 하나 살 수 있고 뭐 이렇더라고요. 극심한 인플레이션이죠. 물가 폭등, 화폐 가치 하락. 뭐 이런 경우에는 화폐 개혁을 단행을 해야 됩니다. 무슨 뭐 100대 1, 1000대 1의 평가 절하를 통해서 화폐 개혁을 단행해야 돼요. 우리나라 화폐 개혁도 제법 있었죠. 이건 뒤에 현대사 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당백전 남발. 그다음에 양반대 묘지림 벌목이 있습니다. 묘지 주변에 그 나무 심어놓은 것들 잘라내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의 토목공사장 징발 뭐 이런 것들이 민심이 이반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경복궁이 그럼 불탔으면 외란 때 어디서 왕실이 있었나요? 경복궁의 이궁이라고 하는 창덕궁에 있었습니다. 창덕궁. 요즘에 창덕궁 뭐 별빛 뭐 기행인가 해가지고 뭐 예약을 해서 야간에 창덕궁을 관람하는 그런 어떤 그 문화가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 뭐 굉장히 어렵다면서요. 거기 한번 그 인터넷 예약을 해가지고 뭐 당첨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낮에 가도 재밌습니다. 좋습니다. 창덕궁. 지금 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창덕궁에 뭐 꽃도 많이 피고 그래서 아주 좋고요. 가을에도 창덕궁도 좋습니다. 겨울도 또 나름대로 고즈넉한 분위기가 있어서 좋고요. 하여튼 창덕궁은 말이죠. 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 이런 공간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산속에 산속 아주 잘 정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가보십시오. 창덕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복궁을 짓고 나서 경복궁을 이제 옮기게 되는 거죠. 별궁이 되겠습니다. 별궁.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민생 안정책이 있습니다. 전정과 군정과 환곡의 폐단을 시정하자는 겁니다. 전정의 문란 시정하기 위한 양전 사업. 토지조사 사업이죠. 은결 색출 작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관과 토착 세력들의 토지 겸병을 금지한다거나 또 군정의 문란을 수습하기 위한 호포제, 매 호마다 양반이건 상민이건 매호마다 포를 물리는 겁니다. 호포제. 그 다음에 가장 문란했다는 환곡은 사창제로. 사창할 때 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면단이라고 했죠. 면단이. 그러니까 면단위마다 창고를 두어서 빈민을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창입니다. 그래서 수습이 됐어요. 따라서 대웅군의 등장 과정에서 추진했던 개혁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왕권 강화에도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죠? 민생 안정에도 기여를 했어요.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인가요? 한참 근대 사회로 조선 사회가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왕권 강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근대 사회로의 발전을 역행하는 거꾸로 돌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던 것이죠. 자, 밖으로 이제 대웅군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흥선대웅군의 대외 정책이 있습니다.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되겠죠. 예전에는 쇄국 정책이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지금은 쇄국 정책이라는 얘기는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밑에 무기를 막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열강의 침략에 대비해서. 이거 쇄국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대웅군의 대외 정책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죠. 통상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열강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힘을 길러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비변사 폐지 이후에 3군부 설치하죠. 그다음에 군사 제도를 개편하는데 주로 수군 통제사의 지휘를 격상합니다. 요즘 얘기한다면 해군의 지휘 격상입니다. 이때는 비행기가 다니던 시절이 아닙니다. 배가 다니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해안 경비에 역점을 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가작동법을 부활해서 민병 체제를 구축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백성들 스스로 묶어가지고 외구들이 외세가 들어오면 스스로 막아내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을 통해서 무기를 도입한다거나, 하여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준비하는 과정이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열강과 충돌이 돼가지고 터진 사건들이 일련의 밑에 병인 박해부터 해서 다음 장에 신미양요까지 나와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병인양요하고 신미양요가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병인 박해부터 보겠습니다. 1866년 4월입니다. 근현대사는 사건의 변청 과정도 같이 기억을 좀 해두세요. 순서대로. 최대 최후의 천주교 박해라고 그랬죠. 대웅은 원래 천주교에 대해서 관대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러시아가 한참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이때 내려오고 있자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이때 이제 프랑스 선교사들이 대웅군에게 러시아 내려오면 큰일 난다.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프랑스라든 어디를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대웅군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선교사들의 의도는 어떤 의도냐면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포교의 자유를 좀 얻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상태가 이제 어떤 결론이 나지 않고 답보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 보니까 러시아도 내려오지도 않고 선교사들이 사기를 친 그런 느낌을 갖는 거죠. 그래서 대웅군이 천주교 선교사들을 잡아다 치고 천주교도를 박해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그 정부 분위기에서 대웅군 집에 선교사들이 천주쟁이들이 들락날락한다. 그래서 여론도 안 좋아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대웅군이 가차없이 칩니다. 이게 최대 최후의 천주교 박해, 병인 박해입니다. 이게 나중에 그해 9월 달에 뭘로 나오죠? 병인 양요로 나오는 거죠. 양요라고 하는 건 다른 의미는 없고요. 서양 일으킨 요, 난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병인년, 신민년 이렇죠. 병인양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병인년 나중에 보고요. 1866년 7월 달에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 소학 사건이 터져요. 당시 평안 감사가 박규수였는데 평양을 끼고 도는 강이 대동강이죠. 대동강 쪽으로 깊숙이 들어오면서 통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7월 달이라면 우리나라 장마철이에요. 장마철에 당시 그 물이 비가 많이 와서 수위가 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걸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래서 계속 올라오는데 장마 끝나면 물이 빠지는 거예요. 그 큰 배가 처박힌 겁니다. 거기에 뗏목에 불을 지펴서 띄어보내요. 전소시킵니다. 이게 이 사건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1871년에 뭘로 나오죠? 신미양요로 나옵니다. 그 제너럴 셔먼호 소학 사건. 그리고 이제 병인 박해를 기간으로 해가지고 터졌던 뭐죠? 병인 양요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 병인 양요는 강화도가 이제 주된 타겟이 됐던 거죠. 신미양요도 강화도가 주된 타겟이 됩니다. 잠깐 강화도 지도 좀 잠깐 봅시다. 이게 강화도입니다. 여기는 한강이에요. 여기가 강화대교고요. 여기가 초지대교입니다. 김포 쪽이죠. 강화대교를 건너서 강화도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전에 바로 오른쪽 편 여기입니다. 여기가 문수산성이에요. 만이산이 있고요. 만이산 이쪽이 정족산성이 있습니다. 문수산성 한성근, 정족산성 양원수. 그래서 강화도의 병인양요 때 접점입니다. 강화대교를 바로 건너서 바로 왼쪽에 여기가 갑곶. 지면에서 곶이라고 하는 건 좀 튀어나온 것입니다. 많이 튀어나온 것은 반도예요. 들어간 것은 뭐라고 그래요? 만이라고 하죠. 만. 그 다음에 갑곶 밑에 광성보 또는 광성진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신미양요와 관련된 것이에요. 어제연 부대가 여기서 미국 함대를 막아냈습니다. 이때 어제는 죽었어요. 이때 어제연 부대 깃발을 빼앗겼죠. 그것이 거기 보면 숫자기가 있죠.
그 한자가 장수 숫자예요. 장수 숫자입니다. 이게 136년 만인가 다시 우리나라로 왔습니다. 2007년인가 돌아왔어요. 영구 임대 형태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강화도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신미양입니다. 이게 초지대교라고 하잖아요. 초지대교. 초지대교 바로 밑에 여기가 초지진입니다. 초지진. 일본에 운양하고 한포 사격이 있었던 그곳이에요.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듬해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강화도가 왜 타겟이 됐느냐? 미국과 프랑스에서. 강화도는 서울로, 이거 한강 아닙니까? 서울로 들어오는 길목입니다. 서울로는 길목이요. 그러니까 열강이 통상을 요구하는데 안 들어주니까 이 모든 조운이 지방의 세금이 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과 프랑스는 강화도를 점령해서 한강을 막아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위치상 우리 인체 구조의 인후부, 목구멍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 조선 정부가 진해대 요구를 들어줄 것이다. 이래서 강화도가 타겟이 됐던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특히 병인 양요 때 약탈된 외규장각, 규장각은 창덕궁 안에 있지 않습니까? 주합루 그 건물이 규장각이에요. 창덕궁 안에. 그래서 그 내규장각 있고 바깥에 있는 외규장각이 강화도에 정조 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주요 이제 문서들이 다 이쪽으로 옮겨졌는데 이걸 약탈해서 가져갔습니다. 이것도 KTX 우리 그 기차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초창기에 그 프랑스의 떼제베 기술을 도입한 거죠. 뭐 지금은 국산 KTX도 있습니다. 산천 KTX라고 있죠. 그건 국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다니고 있는데 초창기에 그 독일의 이체하고요, 프랑스의 떼제베하고 경합을 벌이다가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이 조선왕제 의기항공을 들고 와가지고 나머지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자기네 회사하고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체에서 독일 이체에서 프랑스의 떼제베로 바뀌는 거예요. 이 계기를 해가지고 영구 임대는 아니고요, 또 반환도 아니고요, 5년마다 재계약하는 형태로서 임대 형태로 외규장각 도서가 반환이 됐습니다. 2011년에 돌아왔어요.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충남 예산 덕산면에 있는 가야산 자락에 있는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무덤, 누구죠? 남현군의 무덤을 도굴해서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이 시체를 미끼로 통상을 요구하려다가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실패했습니다. 이걸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무덤을 도굴한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거든요. 이장하는 건 가능합니다. 이장하는 건. 그렇죠? 천장한다고도 그러죠. 그래서 열강의 어떤 배회 의식이 조금 강화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제너럴 셔먼호 소학 사건을 계기로 했던 신미양요. 그러니까 연거푸 프랑스 미국 함대를 대원군이 막아냈습니다. 자신만만해졌겠죠. 그래서 대원군이 전국 요소에다 세웠던 척합의가 있습니다. 척합의의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죠. 양이 침범, 비전 즉화, 그리고 주화 매국, 그리고 계야 만년자손 병인작 신미래. 뭐냐면은 서양 오랑캐가 침략하는데 싸우지 않으면은 나라 팔아먹는 짓이다. 나의 자손 대대로 알려서 병인년에 만들고 신민년에 세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척합이라고 해요. 화의하는 걸 배척한다는 겁니다. 척합이와 상징하는 사상은 뭐예요? 위정, 척사 사상입니다. 그래서 대웅군의 통상수요 거부정책원에서 열강의 침략을 막는 데는 성공했습니다마는 1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개항, 개화에는 역효과가 난 거 아니냐. 그래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대웅군의 밖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은 양면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웅군의 개혁 정책, 등장 배경과 개혁 정책은 거기서 마음을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대웅군 정책 중에서 양반들의 반발을 받았던 걸 좀 몇 개 좀 보고합시다. 인재 등용도 있고요. 경복궁 중건 과정에서 보면은 묘지림 벌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포제 실시가 있죠. 호포제. 상민이건 양반이건 관계없이 매 호마다 포를 물리는 호포제 실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인재 등용, 서원철폐도 있죠. 서원철폐. 서원철폐도 대웅군 등량 과정에서 양반들하고
어떤 각을 세웠던 이런 정책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것이요. 이건데 대웅군 등장 과정에서 양반들하고 다시 의기투합했던 것이 있습니다. 뭔가요?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이요. 이건 양반들하고 의기투합했던 시책. 그래서 대웅군을 중간에 놓고요. 흥선대웅군입니다. 이거는 의기투합했던 거. 이거는 서로 각을 세웠던 시책. 이렇게 이제 구분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로 대웅군 등장 과정에서 양반들은 거기에 이제 반발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대웅군이 1873년에 물러납니다. 물러난 것은 최익현의 탄핵 상소 때문에 그래요. 최익현이가 당시에 나가라. 그 정도 이제 나이가 20대 초반이니까 친정할 수 있다. 나가라. 근데 양반들이 같이 우에서 탄핵 상소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73년에 물러가고 누가 나오나요? 고종과 민비가 집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875년 운양호 사건이 터지고 76년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개항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 강화도 조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갑자기 개항이 되는 건 아니고요. 대웅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에다가 1876년 개항이 되는데, 근데 요 과정에서 개항의 배경을 얘기를 좀 해 두셔야 돼요. 어떤 배경이냐면 일단 이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폈던 대웅군이 물러가고 고종과 민비가 등장했다는 점 하나.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일본에 의한 무조건 개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완벽한 준비는 안 됐지만은 개항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자는 거예요. 고종과 민비는 대체로 개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두 번째 봅시다. 대웅군 집권기 때에도 통상개항을 주장한 사람들이 나와요. 누구죠? 박규수, 양반이죠. 오경석, 유홍기, 이 사람들 중인입니다. 중인들. 그래서 얘네들이 완벽한 준비는 안 됐지만 우리도 개항을 해야 되지 않느냐. 개항 준비, 개항을 제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개항에 영향을 줬던 이 사람들의 사상에 영향을 줬던 책이 있어요. 해국도지 그리고 영환지략 이런 책들이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런데 청나라 중국의 개항 공고도 있습니다. 중국은 언제 개항됐냐면은 1840년 아편전쟁이 터지고 42년 난징 조약에 의해서 영국에 의해서 개항이 됩니다. 그렇죠? 영국에. 일본은 참고로 1854년 미국에 의해서 개항이 돼요. 미일 화친 조약입니다. 이거에서 이제 개항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청이 개항해라 이런 이제 권고도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의 팽창 정책 결과적으로 일본에서 개항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배경에다가 결정적인 것은 1875년 운양호 사건. 이 운양호 사건은 초지진 사건이라도 그래요. 일본의 운요라고 하는 배하고 강화도 초지진 포대하고의 한포 사격입니다.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1876년 일본에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돼서 개항이 됩니다. 병자년이어서 병자수호 조약이라도 하고요. 또는 원래 명칭은 조일수호조규입니다. 조일수호조규. 이게 원래 강화도 조약의 명칭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으로서 전문 12개조 내용으로 문호개방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조약의 주요 내용을 몇 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 한번 봅시다. 1조. 주의 내용을 보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내용이 의미한 바, 의미한 바를 정리하시는 얘기입니다. 1조.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는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진짜로? 아니죠. 어떤 의도죠? 청과 조선과의 관계 지금 병자호란 이후에 군신관계죠. 그 군신관계를 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에 대한 침략을 용이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예요. 그 다음에 4조, 5조에 그 보면은 항구개항이 있습니다. 그거의 후속 조치로 부산과 원산과 인천이 각각 경제, 군사, 정치적인 목적에서 개항이 됩니다. 그중에 원산의 개항은 한참 남진해오고 있는 러시아 견제, 그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7조하고 10조는 묶으세요. 7조, 10조는 우리가 이제 강화도 조약을 불평등 조약이라고 그래요. 그 불평등 조약의 독소 조항입니다. 연해, 즉 해안 측량권 인정하고요. 취해복권 인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7조, 10조예요.
구조는 양국 관리는 양국 인민의 자유로운 무역 활동에 일제 간섭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거는 일본과 조선과의 무역, 조선 후기의 무역을 보면은 제한 무역이었죠. 계속 무역을 조선 후기로 할수록 제한했잖아요. 그 고리를 끊고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겠다. 이런 취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강화도약 12개조 내용 중에서 우선 확인을 할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화도약의 11조 있죠. 추후 통상장령을 체결한다. 이 추후 통상장령 체결의 후속 조치로 바로 밑에 조일 수호조교 부록입니다. 그 다음에 조일 무역규칙이 체결됩니다. 이거에 의해서 조선의 경제 침략의 어떤 그 수단이 강화가 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여하튼 일본과의 경제적 침략, 정치적 침략을 위한 조약 체결 이후에 열강들도 조선의 문호 개방 이후에 다가서게 되는 거죠. 조선이 문호 개방했다는 소리를 듣고 구미제국과의 최초의 조약이 체결되는데 그 나라가 어디냐는 얘기예요. 바로 미국입니다. 1882년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에요. 이 조약 체결에 영향을 준 책이 하나 있습니다. 황준원이가 쓴, 황준원이는 중국 사람입니다. 일본에 있었던 외교관이죠.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이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 조선책략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조선은 친중국, 중국과 친선, 결 일본, 일본과 결합, 연 미국, 미국과 연합 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선은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조선은 러시아 있죠, 러시아.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은 앞으로 외교 정책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 중에 결 일본, 연 미국 하자. 개화 사상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요. 하지 말자라고 하는 개화 사상의 반대말이 뭐라고 했어요? 위정 척사 사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개화 사상과 위정 척사 사상 양면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개화 사상에 영향을 줬다는 것은 연미국 조항으로서 미국과 조약 체결에 영향을 준 거고, 위정 척사 사상 그러면은 영남 만인소 사건이 있어요. 1881년에 영남 유생 2만 손을 중심으로 해서 안 된다라고는 만 명이서 상소를 올린 사건을 뭐라고 그래요? 만인소 사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연미국 조항의 영향을 받고 청나라 중재에 의해서 조미소 통상조약이 체결됐습니다. 사실 이 조미소 통상조약은 조선과 미국과의 조약이라기보다는 청과 미국과의 조약입니다. 조선의 신헌이라는 사람은 가서 도장만 찍고 왔어요. 텐진에 가서, 청에 가서. 이게 조미소 통상 조약이었었습니다. 자, 여튼 구미제국과의 최초의 조약이었으며 불평등 조약입니다. 그 불평등 조약의 독소 조항은 뭐예요? 취해복권 인정이라든가 뭐 해안 측량권 인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이 전문 내용을 다 볼 필요는 없고 전문 14개 조항인데요. 밑에 조미소 통상조약의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1조 한번 봅시다. 양국 중 한 나라가 제3국의 압박을 받으면 서로 알려서 돕고 거중 조정함으로써 우호의 두통을 표시한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서로 돕자 이 얘기입니다. 2조 보겠습니다. 양국은 각각 병권 대신을 파견해서 다른 한쪽 국가의 수도에 주재시킬 수 있고 또 각각 통상항구에 영사를 설치하되 이는 자국의 편의에 따른다 그랬죠. 2조 내용입니다. 4조 있죠. 4조 이게 뭐냐면은 치해복권 인정입니다. 강화도 조약에도 그 치해복권 인정 부분이 있죠. 조선에서 지네들 국가의 국민들이 범죄를 저지르면은 자기네 법에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는데 그건 아니죠.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법을 따르겠다는 거지. 치해복권이에요. 5조는 관세권 규정했습니다. 세금 내겠다는 겁니다. 수출입품 상품에 대해서 세금 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14조.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최혜국 조항이라고 합니다. 최혜국 조항. 열강의 이권 침탈에 법적 근거가 됐던 특혜를 주는 거죠. 다른 나라가 뭘 가져가더라도 우리도 자동적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중 열강의 이권 침탈에 기회가 된 사건 그러면 우리 아간파천 얘기하거든요. 그 아간파천의 그 결과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면은
이 최애국 조항 이 부분이 언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열강의 이권 침탈의 근거가 됐던 그 계기가 됐던 조항이 이 내용이란 얘기죠. 14조가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여튼 미국과의 조약도 불평등 조약으로서 체결되고 이듬해 보빙사 또는 보빙사가 파결돼요. 그러니까 조미소 통상조약 후속 조치로서 이제 사절단이 파견이 돼 나가는 것이죠. 서강범, 홍영식 등이 나갑니다. 그 중에 홍영식은 미국에 갔다가 오면서 미국의 어떤 거에 홀딱 반해가지고 왔냐면은 우정 업무입니다. 우체국 업무예요. 그래서 귀국해가지고 1884년에 오픈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우정국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갑신정변으로 나온 거죠. 그런데 1883년 미국의 초대 공사 푸트란 사람이 들어오고요. 우리나라의 미국 초대 공사는 박정영입니다. 1887년에 박정영이가 초대 미국 공사로 파견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구미제국과의 조약, 미국과의 조약을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기타 등등의 열강과 조약을 체결합니다. 하나같이 불평등 조약이에요. 취해복권, 최애국 대우를 규정했던 불평등 조약이 되겠습니다. 근데 미국과 영국과 독일은 청이 중재를 합니다. 청나라가 왜 중재하냐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종주국은 자기네다라고 하는 걸 유럽에 알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청나라의 잘못된 생각이었죠. 오히려 도둑을 더 불러들이는 꼴을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러시아하고 프랑스는 독자적으로 체결합니다. 근데 프랑스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활동한 사례를 보면은 좀 미국보다 더 일찍 체결했었을 것 같죠. 근데 오히려 늦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교, 천주교죠. 천주교 포교 문제 때문에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천주교 포교가 인정된 건 언제입니까? 라면은 조프 수호 조약 체결하면서 바로 조선에서 우리나라에서 천주교 포교가 인정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886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프랑스는 독자적으로 수교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항이 되고 나서 이제 정부에서는 본격적인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개화 정책은 안으로는 중상실학의 영향을 받고요. 밖으로는 청나라에서 전개하고 있었던 양무운동, 또 일본의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 입헌군제제 개혁이죠. 안으로 밖으로의 영향을 받고 개항 이후에 정부의 우리나라의 개화 정책이 추진이 되는 거죠. 여기 개화 정책, 개화 사상의 반대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위정 척사 사상입니다. 개화 정책에 따른 반대말은 위정 척사 사상이다. 그럼 여기서 개화와 위정 척사의 반대 충돌에서 터진 첫 번째 사건은 뭡니까? 그러면은 1882년에 이모군란입니다. 이모군란의 결과는 갑신정변입니다. 그거의 결과는 동학운동입니다. 그거의 결과는 갑오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이모군란 이유는 계속 인과관계로 대한제국까지 가요. 아셨죠? 그럼 일단 우리는 문호개방 이후에 안으로 밖으로 이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부가 추진했던 고종과 민씨정부의 개화정책과 그 개화정책 추진했다는 반발에서 보수적인 유생들이 주축이 됐던 위정척사 사상을 살펴보자는 것이죠. 자, 먼저 개화정책 추진에 영향을 준 책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조선책략, 또 해국도지 영원지략입니다. 이 해국도지 영원지략은 둘 다 청나라 사람이 쓴 책입니다. 서계여, 또 오경석이 쓴 서계여라는 사람이 쓴 뭐죠? 영원지략하고 그 다음에 위원이라는 사람이 쓴 해국도지입니다. 이게 이제 오경석이라는 사람에서 우리나라에 소개됩니다. 두 책은 서양의 과학기술, 그 다음에 서양의 역사, 지리 이걸 소개한 책입니다. 이 오경석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중인이에요, 중인.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집권기 때 초기 개화사상가에서 박규수 양반이었죠. 오경석, 유홍기 중인이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뭐를 통상개화를 주장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책의 영향을 받고, 그치?
해서 이제 문호 개방 이후에 정부가 개화 정책을 추진한 것이 바로 밑에 한번 보십시다. 수신사 파견입니다. 수신사는 일본에 파견합니다. 총 3차입니다. 1차 김기수, 2차 김홍집, 3차는 이모군란 이후에 피해 배상의 목적으로 어떤 그 사죄사로 갑니다. 박영효 하는 거죠. 이때 태극기를 그려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제 1차 수신사 김기수 갔다 와서 일동기후라고 하는 일종의 답사 보고서 정도 쓰는 거죠. 일본 문화 괜찮더라. 받아 먹자. 이런 얘기입니다. 일본은 언제 개항됐다고 그랬어요? 우리보다 한 20년 먼저 개항이 됐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괜찮더라. 받아 먹자. 이런 주장하는 거죠. 2차 김홍집이는 갔다 오면서 뭘 가지고 왔냐면 조선 책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이 주장을 했던 조선 책략이었죠. 러시아 견제책 일환으로서 이러한 반영을 가져다 줬습니다. 3차는 박영효라고 그랬습니다. 일본에는 수신사 말고 또 누구도 갑니까? 조사시찰단도 갑니다. 이 조사시찰단은 일본의 산업시찰단이에요. 예전에는 신사유람단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조사시찰단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나라에는 뭐가 있나? 청나라 영선사 갑니다. 영선사. 청나라 당시 보세요. 양무운동 당시 텐진에서 무기 제조 군사훈련에 역점을 두고 있었거든요. 이 양무운동은 어디에서? 텐진에서 국이라는 관청을 두고 일본이라는 나라를 가상적국을 해가지고 무기 분야에 역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패로 끝났어요. 양무운동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에게 청이 깨진 겁니다. 하여튼 이때 김윤식을 중심으로 해서 38명입니다. 38명의 유학생들을 보낸 겁니다. 국비 유학생입니다. 근데 정부의 재정도 안 좋아지고 또 그 근대 시설을 이해할 만큼 얘네들의 수준도 뛰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82년 이모군란 직후에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부에서 그간 배웠던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만든 기구 하나 있어요. 뭔가요? 기기국을 답습한 기창의 설치입니다. 그러니까 영선사 귀국 이후에 정부에서 설치했던 무기 제조 관청을 뭘 한다? 기기창이다. 그 기기창은 뭘 모방한 거냐? 양무운동의 기기국을 모방한 것이다. 아셨죠? 양무운동의 기국 모방입니다. 그러니 미국에는 보빙사 또는 보빙사절단이라도 그래. 조미소 통상조약책을 짓고 1883년에 미국에 보냈습니다. 홍영식, 서광범, 민영환 등이 미국으로 간 거죠. 산업시찰단입니다. 가서 보고 와라. 우리도 걔네들의 벤치마킹 좀 해서 개화정책을 추진하자. 이런 얘기죠. 해서 이제 정부가 추진했던 개화정책, 대표적인 제도 개편에서 행정기구 개편이 하나 있습니다. 종래 의정부하고 육조는 놔두고 통리기무하문과 12사를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통리기무하문 12사는 의정부 육조를 없애고 설치한 게 아닙니다. 의정부하고 육조는 그대로 있고 중앙제도에서 개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뭐를? 통리기무하문과 그 다음에 12개 관청 12사를 설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 군제개편이 단행했습니다. 군제개편은 중앙군 뭐죠? 2형. 조선은의 중앙군이 뭐야? 5군형이죠. 이게 2형으로 바뀝니다. 무이형, 장어형으로 바뀌죠. 그리고 특수군대 하나 있죠. 신식군대, 별기군입니다. 별기군, 교련병대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일본인 교관 호리모도 초빙해서 근대식 군사훈련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제 이형이 자연스럽게 구식군대가 되는 거고 이 별기군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신식군대가 되는 겁니다. 그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 신식군대에 대해서 그것이 발단이 됐던 것이 1882년에 뭘로 나온다? 바로 이모군란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모군란에 가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호 개방 후에 정부는 활발한 개화 정책을 1880년대부터 추진했었던 겁니다. 그러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양반 유생들은 여기에 대해서 뭘 했느냐 이거지. 개항하면 안 된다. 그래서 위정 척사운동을 전개하게 되는 거죠. 위정, 바른 걸 지키고 척사, 그릇된 것을 배척하자. 궁극적인 목적은 전제 군주제 체제를 지키고
지주 중심의 체제를 지키고 양반 중심의 체제를 지키고 또 주인 중심의 체제를 지키고 사상적인 면에서는 성리학적 중심의 체제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정척사 사상가는 보수적인 사상이죠. 그렇죠? 이게 언제 때 나왔느냐? 1860년대부터 나옵니다. 이 위정척사 사상은요, 각 시기별로 정리하세요. 60, 70 넘기겠습니다. 80, 90년대 이렇게 나눠서 정리하시라는 겁니다.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그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의 사상을 각 시기별로 바르게 정리한 것, 또 나열한 것에서 6, 7, 8, 90 이렇게 구분하시는 얘기입니다. 자, 60년대부터 보겠습니다. 60년대 때는 한참 열강이 통상을 요구해 오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을 하자는 거야, 하지 말자는 거야? 하지 말자는 거죠. 하지 말자. 그래서 대표인 누구예요? 이양로, 기정진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0년대는 밑줄 그어놔요. 통상 반대 운동, 그 다음에 척화 주전론, 그 다음에 내수 외양론. 자, 이런 텍스트가 나오면은 몇 년대요? 60년대. 누구요? 이양로, 기정진입니다. 60년대. 70년대라고 하겠습니다. 70년대 때는 우리가 개항이 되는 시절이거든요. 그 개항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밑줄 그어놔요. 개항 불가론. 개항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개항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외양일체. 외놈이나 양놈이나 같다는 겁니다. 누구죠? 최익현, 유인석입니다. 밑에 최익현의 5불가 상소가 있어요. 5가지 이유를 들어서 개항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어때요? 나중에 개항 이후에 최익현이가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납니다. 이때는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위정척사 사상은 우리가 정서적으로 가장 애국적인 사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네,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애국적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른 면에서는 비애국적일 수도 있습니다. 오로지 지낼 체제만 지켜나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한계가 된다는 거죠. 근데 70년대 개항을 하니 많이 했지만 결국은 개항이 됐어요. 그 1880년대 때는 정부의 개화 정책이 한참 추진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반발이 넘겠습니다. 홍제학의 만원 척사소. 강원도 유생 홍제학이가 홍제학을 중심으로 한 10,000명의 유생이 척화상소를 올린 겁니다. 그걸 만원 척사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조선책량 유포에 따른 반발, 이만선의 뭐죠? 영남 만인소. 그리고 이재선 사건은 뭐냐면은 이재선이 흥선대원군의 서자예요. 서자인데요. 대원군이 물러나고 지금 현재 운현국에 치과에 있지 않습니까? 1813년에 물러나고 그래서 대원군이 다시 이제 고종과 민비를 밀어내고 권력을 독점하게 차지하게 해서 이재선이를 앞세워서 권력을 찬탈하려고 합니다. 실패했어요. 이 이재선 사건이야. 이재선 처형이 됐어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영남 만인소 사건, 이재선 사건, 그 다음에 홍제학의 만원 척사소 다 몇 년이냐 그러면 1881년입니다. 81년이 신사년이에요. 그래서 80년대 위정척사 운동을 우리는 신사척사운동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셨죠? 이게 80년대입니다. 자, 90년대 가겠습니다. 90년 항일 의병운동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의병장들은 다 위정척사 사상을 가진 유생들이죠. 1차 을미병이죠. 명성황후 시해 사건하고요. 단발령이 발단이 됐던 을미의병이에요. 1895년 을미의병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죠. 나중에 2차 의병, 3차 의병, 또 1910년 한일 병합 이후에 한국 병합 이후에 일제강점기 때에 내내 뭐가 나오죠? 의병 활동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는 60, 70, 80, 90년대에서 끊어서 보자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위정척사 운동과 앞에 나와 있던 개화 정치하고의 충돌이 비롯된 첫 번째 사건이 뭐요? 이모군란. 그래서 이모군란 이후 부분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정리하기로 하고요. 이 시간에는 개항 이후의 정부의 개화 정책, 그리고 개화 정책에 따른 반발, 위정척사 운동까지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모군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